라로슈가 테레즈를 통해 테레즈의 모친인 르바셰르 부인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지적해 두는 것은 아마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르바셰르 부인으로 말하면 그림이 그 뒤 계속 뒤를 돌봐주어 몽모랑시에서 멀지 않은 라슈브레트의 근처인 대유에 살고 있었다. 나는 은자함을 떠난 뒤에도 라로슈 씨를 통해 이 여인에게 빠짐없이 돈을 보내주기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가끔 원수 부인의 선물도 그녀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녀는 별로 불평할 일도 없었는데도 여전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만 했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관해 말하기를 꺼리므로 그림에 대해서 룩상부르 부인에게 말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부인은 몇 번이나 그에 관해서 내게 물었다. 부인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림과 어떤 사이라는 것도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자기 편에서도 좋아하고 있고 상대방도 자기에게 흉금을 터놓는 그 사람들에게 격의를 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바가 아니며 특히 그들에 관한 일에 한해서는 더욱 그러했으므로 나는 그때부터 부인의 그 점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단지 다른 사건 때문에 자연히 그 일을 생각했을 뿐이다. 나는 에밀의 원고를 룩상부르 부인에게 넘겨준 이래 오랫동안 그 원고에 대한 말을 못 들었었는데 마침내 파리에 있는 듀시에느 서점과 계약이 성립되어 이 서점을 통해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옴 서점과도 계약이 성립된 것을 알게 되었다. 룩상부르 부인은 듀시에느와의 계약서를 2통 보내와서 서명을 정했다. 나는 그 필적이 말제르브 씨가 대필로 보낸 그 편지의 필적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계약서가 금열관의 동의를 얻어 그가 보는 앞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으므로 나는 안심하고 그것에 서명했다. 듀시에느는 이 원고에 대해 6,000프랑을 내게 보내왔다. 그 중 반은 현금이었다. 그리고 책도 100권인가 200권인가를 보내온 것으로 생각된다. 2통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자 나는 2통을 다 룩상부르 부인의 요청대로 그녀에게 보냈다. 그녀는 한 통은 듀시에너에게 주고 다른 한 통은 내게 돌려주지 않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뒤 그것을 2번 다시 보지 못했다. 룩상부르 부처와의 교제는 나의 은둔 계획을 잠시 보류하게는 했으나 그것을 단념시키지는 못했다. 부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때라 내가 공작댁의 많은 손님도 별로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필경 내가 원수와 부인에게 깊은 애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늘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 애착을 어떻게 하면 내 취미에 더욱 적합한 그리고 내 건강에 지장이 없는 생활 양식과 일치시킬 수가 있을까 하고 고심했다. 그 거북스런 생활과 만찬 때문에 사람들이 내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고
여러모로 염려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은 악화 일로에 있었다. 다른 점에서도 그렇지만 내 건강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친절한 대우를 받았다. 예를 들면 매일 저녁 만찬이 끝나면 원수는 언제나 일찍 취침을 했는데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도 자게 하려고 데리고 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나와 결렬되기 조금 전부터 웬일인지 그는 이런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원수 부인의 마음이 식은 것을 눈치채기 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나는 앞서의 계획을 실행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에밀의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동안 민양론을 탈고하고 레이에게 원고료를 1000프랑으로 정해져 보냈다. 레이는 내게 그 1000프랑을 보내주었다. 이 원고에 대한 한 가지 작은 사실을 빠뜨릴 수는 없다. 나는 이 원고를 잘 봉한 다음 보오 지방의 목사로 네덜란드 대사관 교회의 사제 디보아 지행에게 보냈다. 그는 가끔 나를 만나러 왔으며 또 그와 친한 사이인 레이에게 원고를 보내는 역할을 맡아 주었다. 원고는 아주 작은 글씨로 썼으므로 부피가 작아서 주머니를 불룩하게 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정문으로 통과하다가 어떻게 해서인지 세관 관리의 손에 들어가 검열을 받게 되었다. 후에 대사의 이름으로 반환을 요구했더니 돌려주기는 하였다. 그로 인해 그는 직접 원고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읽고 나서 솔직한 말로 비평이나 비난은 한마디도 않고 몹시 칭찬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출판되면 그것이 기독교를 위한 복수자가 될 것을 틀림없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원고를 다시 봉한 다음 레이에게 보냈다. 이것이 그가 편지로 알려준 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며 내가 알게 된 전부이다. 앞의 두 작품과 계속해서 써왔던 음악사전 외에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몇 편의 글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출판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그것을 단행본으로 내든지 후에 나의 전집을 계획하게 될 경우 그 속에 실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 대부분이 초고로서 뒷배의 수중에 남아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언어 기원론으로 그것을 말제르브 시와 로랑지 기사에게 읽어보게 했더니 기사는 칭찬의 말을 했다. 나는 이 작품들을 전부 모으면 일체의 비용을 제하고 적어도 8,000프랑 내지 10,000프랑의 목돈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것을 나와 때레저의 종신연금으로 하려고 하였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이 준비되면 우리는 함께 어느 시골 구석에 가서 살며 다시는 나라는 것으로 세상을 번거롭게 하지도 않고 나도 다른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는 것 외에는 한가한 시간에 내가 생각해 온 회상록이나 쓸 예정이었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레이의 관대한 호의는 그것을 나는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이 서점 주인은 파리에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쁜 평을 듣지만 내가 관계한 사람 중에서는 내가 항상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 우리들은 나의 작품의 출판에 관하여 자주 다투었다. 그는 경솔하고 나는 성급하였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한 번도 교환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언제나 정확과 공정을 지켜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 내 득택으로 재산을 모았다면서 그 일부를 나에게 주기도 했다. 그는 직접 내게 고마운 뜻을 표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가정부에게 표하려 하였다. 그는 그녀에게 300프랑의 종신연금을 주면서 나의 덕분으로 이익을 본 감사의 표시라고 정서 속에 써 넣었다.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도 뽐내지도 않았다. 내가 만일 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그것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이런 태도에 몹시 감동되어 그 뒤로 진실한 우정으로 레이와 친하게 되었다. 얼마 후에 그는 나에게 자기 아이의 대부가 되어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쾌히 승낙했다. 지금 나의 처지에서 유감된 것 중의 하나는 내가 그 아이나 그의 양친을 위해 후일에 그 관계를 보람있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 서점 주인의 겸손하고 관대한 행위에 이토록 감격하는 내가 어째서 그처럼 많은 고귀하고 혁혁한 분들의 야단스런 친절에는 별로 감격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이른바 내게 베풀어 주려고 했던 그 은혜를 세상에 번지르르 하게 선전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인가? 나의 잘못인가? 그들이 너무 허세를 부리는 것일까? 내가 배은망덕한 것일까? 현명한 독자들이여 잘 판단하기 바란다.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있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